평균 수명 100세. 수명을 늘린 최대의 공헌자는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이 현대의학일까요? 최대의 공헌자는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즉, 상하수도가 본격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은 인류 본래의 식단이라는 테마로 일본 탄수화물 제한 식단의 개척자 에베코지 박사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요즘 인류 본래의 식단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만성질환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행렬은 길어지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부분 둔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암, 당뇨병,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당연한 노화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만성질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류 현대의학은 하나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현대의학 덕분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을 늘린 구원투수가 정말 주류 현대의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의 최대 공헌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물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하수도 시설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오수와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되자 질병이 줄어들었습니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보급된 시기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후반입니다. 이 시기에 인간의 수명은 약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공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니실린과 백신의 개발도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수명 연장은 토목 엔지니어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당뇨병 전 단계도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의 무차별 폭격에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된 식단에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용의자는 과다 탄수화물 식단이며 범인은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질환의 배후에는 고혈당이라는 대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에베코지 박사의 책을 연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는 무엇인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일은 사람의 몸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방은 간편하고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영양소다. 지방 1g은 9kcal, 당질과 단백질 1g은 4kcal에 해당하므로 지방은 같은 무게의 다른 영양소에 비해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발휘한다. 게다가 지방으로 만들어진 체지방은 몸에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다.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체지방률이라고 하는데 남성은 보통 20%, 여성은 30% 전후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남성은 14kg, 체중이 55kg인 여성은 16.5kg의 체지방이 축적된 셈이다. 순수한 지방은 1g에 9kcal이지만 체지방은
지방 외의 세포 성분 등을 포함하므로 그것을 빼고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1g에 7.2kcal로 본다. 그렇게 보면 14kg의 체지방에는 약 10만 kcal, 16.5kg의 체지방에는 약 12만 kcal의 열량이 비축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성은 하루에 2000kcal, 여성은 1800kcal의 열량이 필요하므로 체지방만 이용해도 남성은 50일, 여성은 66일이나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당질은 어떨까? 공복 혈당이 100, 혈액의 양이 5리터라고 하면 혈당은 대략 5g이다. 이것을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 20kcal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변해 근육과 간에 250g쯤 축적되어 있는데 열량으로 환산하면 1000kcal 정도다. 이는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분량을 채우기는커녕 체중 70kg인 사람이 15km만 달리면 깨끗이 사라지는 양이다. 참고로 15km는 시속 10km로 90분만 달리면 되는 거리다. 50일 동안 살아남을 만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지방과 90분 만에 없어질 에너지밖에 비축하지 못하는 당질. 이렇듯 지방에 비하면 당질은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영양소인 듯하다. 사람의 몸은 지방을 이용해 몸의 주 에너지원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당질의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필요 없는 체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당 생성은 장기간 단식을 할 때와 같이 당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장치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오해다. 당질 제한식을 할 때만 당 생성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 당질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당 생성이 일상적으로 활발해지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수면 시간이다. 수면 중에는 외부에서 당질이 공급되지 않지만 혈당치는 낮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간에 비축된 글리코겐이 혈당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육에도 글리코겐이 비축되어 있지만 근육의 글리코겐은 근육만을 위해 쓰인다. 뇌와 적혈구는 1시간에 총 6g 정도의 혈당을 소비한다.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은 최대 50에서 80g이므로 글리코겐에만 의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시간 이상 잠을 자면 혈당이 급격히 저하되게 된다. 하지만 뇌는 10시간 이상을 자도 꿈을 꾸고 호흡을 지속한다. 또 적혈구는 산소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운반한다. 이는 수면 중에도 간과 신장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혈당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 생성이 혈당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질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섭취하는 사람은 섭취한 당질을 먼저 사용하므로 자는 동안 당 생성은 2-3시간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기초대사량이 많아진다. 곤이 자고 있을 때도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 대사량, 즉 기초대사량은 하루 총 소비 칼로리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다이어트의 중요한 키워드다. 기초대사량이 줄면 소비 칼로리가 적어지므로 식사로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여분의 에너지가 몸에 남아 살이 찌기 쉽다. 기초대사량 중 장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간이 최대 27%, 뇌가 19%, 신장이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비율에는 당연히 당 생성에 쓰이는 에너지 대사량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곧 당질 제한식을 하면 당 생성이 활성화되므로 간과 신장의 에너지 대사량이 많아져서
기초 대사량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초 대사량이 늘면 소비 칼로리도 늘어나므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 기존의 다이어트 서적에서는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근육을 단련할 것을 권한다. 근육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도 열을 내어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때 기초 대사량의 약 18%를 소비한다. 그러므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많아져 다이어트에 유리하다. 이 이론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근육은 운동하지 않으면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가므로 늘어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질 제한식은 힘든 근육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기초 대사량을 늘려준다. 나는 이렇게 먹는다. 나는 지금도 슈퍼 당질 제한식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장 167cm, 체중 66kg에 100까지 불룩하게 나왔었지만 당질 제한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10kg이나 빠져서 학생 때 몸매로 돌아갔다. 그 후 당질 제한을 계속하고 있다.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20년 이상 하루 2끼를 먹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만 먹고 생활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인은 예전부터 하루 2끼를 먹었으며 3끼가 된 것은 에도 시대 이후의 일이다. 고된 육체노동을 하거나 직업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보통의 성인은 하루 2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침 식사를 권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뿐이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를 통해 당질을 보급하지 않으면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이 논리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챘을 것이다. 뇌는 포도당 이외에도 지방대사물인 케톤 또한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당질이 유입되지 않아도 체내에서 당 생성 시스템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아침까지 지방 분해로 만들어진 케톤과 당 생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뇌와 몸을 움직인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아침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 그 시간에 나는 블로그를 갱신하거나 메일에 답장을 하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병원에 나와서 오전 업무를 끝내면 입원 환자들을 위해 다카오 병원에서 만든 당질 제한식을 점심으로 먹는다. 이 책 뒷부분에 다카오 병원의 한 주간 당질 제한식 레시피를 실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업무를 끝내고 회식이 없는 날은 퇴근길에 직접 저녁 식사 재료를 사가기도 한다. 나는 저녁으로 전골 요리를 먹을 때가 많다. 육수와 어패류와 채소를 삶아 먹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데쳐 먹기도 한다. 두유로 다양한 식재를 삶는 두유 전골도 의외로 자주 먹는다. 전골은 주 반찬과 보조 반찬을 한꺼번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식기도 적게 사용하므로 뒷정리가 편해서 좋다. 전골이 실증나면 생선구이와 채소볶음, 닭볶음이나 조림을 하는 날도 있다. 한 잔의 술을 곁들일 때는 오로지 소주만 마신다. 업무 관계로 회식이 있을 때는 일식당에 갈 일이 많다. 하지만 내가 당질 제한식을 하고 있음을 단골집에 미리 말해두었으므로 갈 때마다 주식 등을 비롯한 모든 요리를 당질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준다. 겨울이면 모처럼 기분을 내서 보거 요리를 먹기도 하는데 마지막에는 보거죽을 만들어 먹을 때가 많다. 하지만 죽 한두 입 정도라면
당질 수치가 급상승할 염려는 없다. 일상 속에 운동을 도입한다. 나는 테니스가 취미지만 기껏해야 복식 경기를 한두 주에 한 번 하는 정도다. 그 외에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유일하게 지속하는 것이 스쿼트이다. 스쿼트는 웨이트 트레이닝 중 하나로 쉽게 말하자면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는 하체 강화 운동이다. 내가 이 운동을 택한 이유는 당질 제한을 위해서라기보다 나이를 먹으면서 쇠약해지는 다리와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 10분 정도 한다.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바벨이나 덤벨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가볍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정도다. 그러나 몸에 확실히 배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에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다. 운동으로 최소한의 근력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서 체육관에 다니며 운동하기란 쉽지 않다. 운동이란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할 수 있을수록 지속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막간 운동도 근육을 유지하고 쓸데없는 칼로리를 소비하게 해주는 엄연한 운동이다.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만이 아니다. 당질을 제한한다고 해서 뇌의 기능이 둔해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질 제한식은 뇌의 기능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 당질 제한 때문에 뇌의 기능이 둔해진다면 2002년부터 9년간 슈퍼 당질 제한식을 유지해온 내 뇌의 기능은 이미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징후는 아직 없다. 당질 제한이 뇌기능 저하라는 도식은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바로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와 당질을 제한하면 포도당이 부족하여 저혈당에 빠진다는 오해다.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권위 있는 생화학 교과서 하퍼 생화학에도 뇌는 에너지 필요량의 20%를 케톤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또 다른 저명한 생리학 교과서 가이튼 임상생리학 역시 캐나다 북부의 빙하지대에 사는 에스키모를 예로 들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에스키모는 때때로 완전 지방식을 섭취하는데 보통 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던 뇌세포도 이때는 에너지의 50에서 70%를 지방대사의 산물인 케톤으로부터 얻는다. 당질에는 전분, 설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일단 체내에 들어가면 모두 포도당으로 변하여 대사된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혈당, 그 농도를 혈당치라 한다. 한편 케톤은 간에서 지방이 변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이 케톤 생성 과정은 당질 제한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질을 제한하면 당질 위주였던 에너지 대사가 지방 위주로 바뀌어 지방을 소비하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으로 케톤을 만드는 양도 늘어나 뇌에 풍부한 에너지가 공급된다. 지금까지 에베코지 박사의 글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방을 분해하면 케톤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말합니다. 케토시스는 날씬함과 건강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선물합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 몸은 두 가지의 연료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역시 초기 인류에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던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몸의 식량 창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초기 인류는 오랜 빙하기를 거쳐 생존해왔습니다. 인간은 포도당과 케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에베코지 박사의 글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